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갱스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키 코엔. 어린 시절 작은 도둑질부터 시작해 무장강도와 도박꾼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의 범죄 제왕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죠. 이 천사의 도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그는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돈과 넓은 인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번이 넘는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았죠. 오로지 탈세 혐의만이 그를 가둘 수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감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아주 짧았지만 말이죠. 그는 미디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최초의 갱스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 화려하고 성공적인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30대 중반까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숫자를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까막눈의 유대인 소년이 어떻게 로스앤젤레스의 범죄 제왕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미키 코엔의 이야기입니다. 마이어 해리스 미키 코엔. 그는 1913년 9월 4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정 러시아에서 빈곤과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들이었죠. 부부는 가난하지만 근면 성실했습니다. 자식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요. 생선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미키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6형제의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녀는 자식들을 데리고 기회 땅이라고 여겨지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 밝은 미래를 기대했지만 뉴욕에서의 생활보다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형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미키 코엔은 아주 어려서부터 생계를 돕기 위해 신문을 팔러 다녔습니다.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쓰기는 물론 숫자를 잘 세지도 못했죠. 당시는 금주법 시대로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란 미키의 형들은 밀주 판매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술 배달을 시키기도 했어요. 어려서부터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벌 방법을 갈구했습니다. 이 소녀는 8살 때 첫 도둑질로 경찰에 잡혀 교화소로 보내졌어요. 얼마 안가 풀려났지만 다시 10살 때 야구 배트로 영화관 매표소를 공격하면서 7개월의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거칠게 성장한 미키는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동안 다른 소년들과 영역 다툼을 통해 자신의 싸움 실력을 알게 됩니다. 이 재능을 발휘해 11살 때부터 소년 권투 시합에 참여하게 되죠. 당시 복싱은 유대인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로도 여겨졌어요. 10대의 코엔은 불법 싸움장을 시작으로 아마추어 복싱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의 형 해리 코엔은 격투기 프로모터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미키는 해리가 있는 클리블랜드로 건너가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팬츠에 다윗의 별을 달고 경기에 나섰죠. 이 꼬맹이 복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작은 스타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갱스터 미키 코엔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건너가 훗날 패더급 챔피언이 되는 토미 폴, 찰키 라이트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패배였지만요. 1933년 미키 코엔은 멕시코 복서 베이비 아리즈맨디와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열정적이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키는 복서로 활동하던 시기 유대계, 이탈리아계 갱스터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는 갱스터들의 화려한 생활과 행색에 매료됐어요. 복서를 그만둔 미키는 교육을 받지 못해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쥐꼬리만한 돈을 받고 고된 육체 노동을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장강도단을 꾸려 본격적인 범죄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주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도박장이나 매춘업소를 대상으로 삼았어요. 결과적으로 경찰보다 더 무서운 마피아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클리블랜드의 마피아들은 경고를 전해줄 목적으로 코엔과 만남을 가졌는데 다행히 코엔 강도단에 마피아와 혈연이 있는 멤버가 있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피아들은 코엔의 범죄자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고 코엔은 마피아들에게 상납하며 강도짓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꼬리가 잡힐 뻔하면서 마피아들은 코엔을 시카고로 도피시켰죠. 미키 코엔은 시카고의 범죄 조직, 특히 알카포네로 유명한 시카고 아웃핏과 어울렸습니다. 코엔은 알카포네와 친분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시카고에서 활동할 때 이미 알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그의 삶 전반은 알카포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엔은 알카포네의 형제들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도박으로 인한 라이벌과의 트러블 이후 시카고에서도 금방 떠나게 되죠. 1937년 커미션 마피아위원회에서는 코엔에게 새 임무를 내립니다. 로스앤젤레스로가 악명 높은 유대계 범죄 보스 벤자민 벅시 시게를 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인 주식 회사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범죄 영역에서는 미개척지에 가까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로만 지하세계가 구성되어 있었죠. 벅시 시겔은 개척자 역할을 맡고 뉴욕에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시겔은 같은 유대인 혈통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코엔을 자신의 부관으로 삼았어요. 벅시 시겔은 1940년대 초까지 도박, 매춘, 약, 노동조합 통제 등 수익성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범죄 사업을 독점했습니다. 미키 코엔은 장외 경마 등 수많은 도박 사업을 관리하며 벅시 시겔의 가장 유능한 부관으로 활약했죠. 도박 이외에도 레스토랑, 의류 사업, 주류 유통, 주유소, 심지어 해변가의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미키 코엔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매춘부 출신 라본 위버를 만나 결혼을 했죠. 부부는 브렌트우드의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통행금지 조치로 나이트클럽이 폐쇄되자 이 저택은 많은 부자와 유명인들의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했죠. 미키는 수많은 인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키 코엔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잡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엔의 상간 벅시 시겔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벅시는 마피아들에게 새로운 사업 투자를 제안하는데요. 그는 사막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를 갖춘 호화 호텔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피아들에게 당신들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 뿐이라고 말하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죠. 이 갱스터는 카지노와 호텔이 즐비한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미래를 예측했고 또 실제로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플라밍고 호텔은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끝없이 불어나는 등 잡음도 많았고 오픈한 뒤에도 한동안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애인이 얽힌 자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벅시 시겔은 손해를 본 마피아들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되었죠. 1947년 벅시 시겔은 암살자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미키 코엔은 그의 상관이 죽고 새로운 서부 해안의 보스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벅시 시겔이 죽은 뒤 라스베이거스가 도박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동부 마피아들의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미키 코엔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코엔은 훗날 자서전에서 자신은 시겔을 좋아했지만 그의 죽음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4세 나이에 로스앤젤레스의 보스가 된 미키 코엔은 개인 교사를 고용해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또 상류층과 교류하기 위해 매너까지 교육받았죠. 대부분의 범죄 리더는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코엔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무엇보다 명성을 추구했습니다. 사진을 찍히고 신문 일면에 등장하는 것을 즐겼죠.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저녁에는 클럽에 가 고위공직자,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자신의 편을 심어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이렇게 구축한 화려하고 성공적인 사업가 이미지, 수많은 인맥, 그리고 막대한 자금으로 여러 범죄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키 코엔은 2건의 살인을 포함해 여러 범죄로 체포되거나 신문을 받았지만 어떤 사건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죠. 그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만 달러를 들였다고 주변에 자랑하길 즐겼습니다. 이 범죄자가 사실상 로스앤젤레스의 왕이었습니다. 미키 코엔은 강박적으로 손을 씻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리고 오래 샤워를 했는데 이는 세균공포증, 결벽증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는 피를 닦아낸다고도 말했죠. 모두가 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마피아 잭 드라냐가 대표적이었죠. 그는 벅시 시겔과 미키 코엔보다 한참 전부터 LA에서 범죄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시칠리아계로 정통 LA 마피아 패밀리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유대인 벅시 시겔, 미키 코엔에 한참 떨어지는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마피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였기에 잭 드라냐 역시 이들의 동조였지만 항상 밀려있어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벅시가 죽고 코엔은 잭 드라냐의 의견을 무시하고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갈라서면서 거리에서 양측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마피아위원회에서도 LA의 문제는 LA에서 해결하라며 이를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코엔이 대부분의 사업장을 장악하고 많은 수의 고위공직자, 경찰을 매수했기 때문에 코엔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드라냐는 자신의 영역을 되찾기 위해 코엔을 계속 공격했죠. 드라냐는 수차례 코엔의 목숨을 노렸어요. 코엔은 높은 인지도 때문에 위치가 자주 노출되었죠. 하지만 그는 수많은 산탄총, 토미건 세례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자주 손 씻는 버릇 덕분에 사건 현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일도 있었죠. 그는 8인치 두께의 방탄 캐딜락을 타고 다녔고 자택에는 각종 경비시설과 무기고를 설치해 습격에 대비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조니 스톰파나토라는 경호원을 고용하기도 했죠. 1949년 7월 20일 잭 드라냐가 미키 코엔 제거에 성공할 뻔한 날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습격으로 코엔의 경호원들이 죽고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코엔은 어깨에 총상만 입고 살아남았어요. 수년간 이어진 갱단 전쟁으로 도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갱스터들의 돈벌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항상 총격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을 게 더 많았던 미키 코엔 측에 손해가 컸어요. 잭 트라냐는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미키 코엔의 집에 폭탄을 설치해 확실히 날려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계획대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미키 코엔의 침실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가 무서운 꿈이라도 꾼 것이었는지 아내의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코엔은 값비싼 옷장이 날아간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탄을 설치한 잭 드라냐의 부하들이 체포되었고 드라냐는 체포를 피해 LA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미키 코엔은 9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았어요. 1950년 신임 LA 경찰국장 윌리엄 파커가 취임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미키 코엔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또 1946년에 창설된 비밀 경찰 조직 갱스터 스쿼드가 로스앤젤레스의 조직 범죄를 종식시킬 목적으로 미키 코엔의 범죄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죠. TV 기술자로 위장한 요원이 코엔의 집에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의 완벽해 보였던 범죄 제국의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죠. 국세청에서도 미키 코엔의 비정상적으로 호화로운 삶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은 미국 지하세계의 바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캐포버 위원회, 연방정부의 조직범죄 소탕 노력이 미진하자 상원의원 이스테스 캐포버의 제청으로 그의 이름을 딴 조직범죄 수사위원회가 설립되었죠. 이때 청문회에서 600여 명의 증인들이 미국의 조직범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전국의 지하세계 거물들이 소환되었어요. 미키 코엔과 그의 라이벌 잭 드라냐도 청문회에서 추궁받았습니다. 잭 드라냐는 이후 이민법 위반으로 시칠리아에 추방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미키 코엔 역시 수많은 불법 비즈니스에 대해 추궁을 받았고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3건의 탈세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죠. 하지만 코엔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미국의 조직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패는 만연했죠. 코엔은 뇌물을 쏟아부어 비교적 편안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쉬운 노동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밀반입할 수 있었죠. 원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는 이때 책을 읽으며 어린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몰아서 했다고 합니다. 수감 3년 8개월 뒤인 1955년 10월 미키 코엔은 석방되어 다시 호화로운 삶으로 복귀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는 라이벌인 잭 드라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하지만 미키 코엔은 긴 공백기로 인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하면서 그의 삶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왕년의 거물로 잊혀지나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미디어 노출을 이용했습니다. 1957년 미키 코엔은 LBC 방송에 출연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어요. I have killed no man that in the first place didn't deserve killing.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했던 윌리엄 파커 경찰국장을 가학적이고 타락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난했죠. 방송 이후 윌리엄 파커 국장은 ABC 네트워크와 미키 코엔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해당 발언들을 사과해야 했지만 어쨌든 미키 코엔은 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됐어요. 그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과 추문을 만들어내며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1958년에는 그의 경호원 출신인 존 스톰파나토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스톰파나토는 영화배우 라나 터너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의 14살 딸 셰릴 크레인에게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라나 터너 측은 스톰파나토가 잦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진술, 사건 당일 스톰파나토가 자신과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듣고 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살해했다고 밝혔죠. 사건은 정당방위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톰파나토의 상관이었던 코엔은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모녀의 증언과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커플의 러브레터를 지역신문에 공개하며 변호했죠. 결과적으로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미키 코엔의 얼굴이 뉴스에 실릴 수는 있었어요. 이런 잦은 관심몰이는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1959년 3월 미키 코엔은 워싱턴 DC로 불려갔습니다. 노동 공갈, 부패 범죄, 마피아의 기업 침투를 조사하는 존 맥클레런 상원의원의 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말이죠. 위원회의 법률 고문은 로버트 F. 케네디였습니다. 사실상 그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케네디와 미키의 설전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어요. 마피아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바비 케네디는 청문회가 끝났을 때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미키 코엔은 다시 연방정부의 적으로 찍히게 되었죠.
1961년 미키 코헨은 8건의 탈세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보석으로 빠져나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이 알카트라즈가 폐쇄되면서 아틀란타에 있는 연방교도소로 보내졌죠. 1963년 8월 14일 대낮에 평화롭게 뉴스를 보고 있던 미키 코헨을 동료 수감자가 납파이프로 공격해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범인 벌 에스테스 맥도널드는 심각한 정신문제와 다른 죄수들을 공격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죠. 미키 코헨은 두개골 골절당하는 중상을 입고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서진 뼈 조각으로 뇌가 큰 손상을 입었고 겨우 의식을 되찾았으나 실체 일부가 마비되어 남은 생을 지팡이와 함께해야 했죠. 미키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를 고소해 승소했습니다. 승소로 얻은 돈은 즉시 압류되어 국세청으로 넘어갔죠. 1972년 미키 코헨이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으나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획기적이고 진부한 갱스터였지만 이제는 구식 범죄자에 불과했죠. 수많은 범죄 동료들도 감옥 신세를 지거나 저 세상으로 간 상태였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범죄 세계도 미키 코헨을 제외한 채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미키 코헨은 지팡이 신세의 뒷방 늙은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숨겨둔 돈은 많았고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건투 시합을 보러 다니며 여유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위안 판정을 받고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TV에 출연했어요. 1974년 2월 언론검을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 패티 허스트가 공생 해방군이라는 소규모 극자 무장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나중에 패티 허스트가 인질범들에게 감화되어 은행 강도에 나서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게 되는 사건이죠. 스톡홀름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집안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미키 코헨은 자신이 지하세계 연주를 통해 납치범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사건에 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기자들은 몇 주 동안 미키 코헨을 따라다니며 취재를 나섰죠. 끝내 도움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미키 코헨은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년까지 여기저기 참견을 하고 다녔던 미키 코헨은 1976년 7월 62세의 나이에 위암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명인사로 남아있었죠. 미키 코헨은 미디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지능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전성기에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세련되고 진부한 갱스터로 여겨졌죠.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은 것은 소득세 탈세로 인한 2번의 징역뿐이었습니다. 그의 인맥은 미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가장 화려한 조직 범죄자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죠. 1950년대 이후 미키 코헨의 몰락은 시대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조직 범죄는 더 이상 과거만큼 쉽게 용납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죠.